자, 이번 시간 이제 근대의 경제, 사회, 문화 페이지는 292쪽이죠. 그래서 근대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편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1번 개항 이후의 경제인데요. 첫 번째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요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하면 언제 이후? 아관 파천 직후에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자, 양거를 1번에 열강의 이권 침탈인데, 아관 파천 이후에 본격화되었고, 러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뭐 할 거 없이 싹 다 가져갔다라는 거. 왼쪽에 날개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거 내면.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조금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일본의 경제 침탈.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놈들은 어떻게 우리의 경제 침탈을 했었느냐. 일단 일본 애들은 어디? 토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자, 기억만 볼게요. 토지 약탈. 그래서 1880년대 구리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토지를 수탈하려고 했었고, 맨 끝에 보면 러일 전쟁 이후에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이 터졌으니까 청나라 없죠. 러시아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정신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황무지 개간을 하겠다라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황무지 니들 거 우리가 개간해 줄게 라는 거죠. 개간하고 나면 뭐 하겠다?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놈들이 하나 만드는 게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 조선총독부가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온갖 악행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모든 통치, 식민 통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조선총독부가 하고, 그 이면에 경제 침탈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얘들이 어떤 요구를 하죠? 황무지. 자, 니들 황무지 못 쓰는 땅을 우리가 개간을 해주겠다라는 헐존 명목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보안회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이것을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4년 보안회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보안회 하면 황무지 개간권 반대, 황무지 개간 요구 반대. 그래서 보안회가 반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광회사가 있는데, 이 농광회사도 역시 보안회와 같이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고, 결국에 어떻게 했다? 철회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미안해, 우리가 철회할게 라고 하면서 철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인데요. 이게 아주 몹쓸 사업이에요. 자, 일단 제목부터 적어놓고, 자, 1904년에요. 일본 놈들이 고문을 파견하겠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파견하는데, 이때 일본 고문으로 파견된 놈이 이 메가타라는 놈인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여튼 1905년에 이놈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놈은 대한제국을 어떻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옳다거니 이게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 대한제국에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돈을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한제국 화폐는 이제 일본 화폐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3일 전에 공고하고 한 일주일 정도의 날치기로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부터 대한제국화폐는 못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동화, 당시에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교환하지 않으면 이제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이 그 상태별로 바꾸는 상태별 환가를 합니다. 그래서 웃기는 놈들이죠. 자, 갑종, 을종, 병종으로 그 지들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갑을, 병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백동화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갑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갖고 있는 쇠돈, 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단 그 돈, 병종이라고 하면 조금 찢어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건 병종인데 갑을 병종으로 나눠 놓고 갑은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100%로 환가해주고 을종은 이제 40%로 환가해주고 병종은 환가를 안 해준다라는 거죠. 교환 안 해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소액도 교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는 사업이 화폐정리 사업인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거에 대한 정책 발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쟤들 이러다가 흐지부지 하고 정리사업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되니까 사람들이 못 바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원이에요. 거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갑종, 을종으로 바꾼 사람, 그렇죠? 대부분 다 을종으로 바꿨겠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국고채가 있잖아요. 국고가 몇 프로로 순식간에 이제 100%에서 40%로 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국가적으로도 거지가 된 거고. 우리가 예전에 1997년에 IMF 터졌잖아요. 왜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 돈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거저거 가릴 것 없이 국고가 비었다, 나라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메꿔놔야 되니까 지금도 그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놈들이 어이 니들 돈 없지? 우리가 차관을 제공해 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돈을 빌려준대요. 웃긴 놈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가 엄청 비상하다니까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요. 그래서 다운을 확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그래서 빚을 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일단 우리 상인들 자, 이 상공업자들, 상인들은 돈을 만지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제 휴지 조각으로도 쓰기 애매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업자가 몰락해버리죠. 몰락해버리고 또다시 국가의 공황 상태가 오죠. 공황 상태가 옵니다. 이런 상태로 경제적인 몰락을 초래하게 된 것이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자, 292쪽에 동그라미 3번에 화폐정리 사업. 기억번 화폐정리 사업 내용 대한제국 화폐는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일본 화폐로 교환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자 이제 니들 합법적으로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탁지부에서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지들이 한 거죠. 무슨 합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탁지부에서 시행을 했고 이런 내용은 3일 전에 공고하고 일주일에 확 돌려버렸다라는 거죠. 니온번의 교환 원칙 교환 화폐 소액 화폐는 교환을 거부시켰고요. 백동화의 상태에 따라서 100% 40% 빵프로로 교환을 했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 결과 국내 상공업자 금융기관 말할 것도 없죠.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화폐 부족 현상이 생기니 이것을 가지고 금융 공황이라고 해요. 자, 차관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가 돈 빌려줄게. 일단 끼워놔야 되지 않겠어? 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빚이 엄청나게 생겨버렸습니다. 당시 국채가 1,300만 원 정도에 달했어요. 그러면 와 선생님 1,300만 원 별거 아닌데요. 1,3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조에 달하는 그렇죠. 천억대를 넘어서 뭐 그 학자들마다 뭐 견해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뭐 몇백억에 이른다, 몇천억에 이른다, 몇 조에 이른다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갚을 돈이 있습니까?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돈을 마련하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IMF 때 누가 정부에서 금 좀 모아주세요 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 그래서 나라를 살리자 라고 하는 금 모으기 운동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1907년에 있었는데요. 자, 국채보상운동, 지금 빚을 졌다. 그럼 분명히 이놈들은 돈 요구하다가 안 되면 예전과 역사는 그래서 공부해야죠. 예전하고 똑같이 뭘 요구해요? 땅을 요구할 것이고, 땅을 요구하게 되면 주권을 뺏기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막자라고 해서 일단 대구에서 서상돈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이걸 가지고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구로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서상돈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다가 서울로 확대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국채보상기성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돼서 서울로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운동이 뭐냐? 국채보상운동이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일본 놈들이 이걸 보고 아주 여러 가지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쫙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그 국채보상운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내 힘으로. 그래서 금주하자, 금연하자, 그리고 폐물을 모아서 납부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죠?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모으고, 그래서 빚을 갚을 정도, 능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좀 있으면 이제 좀만 더 하자. 그럼 빚을 갚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 일본 놈들이 깜짝 놀라죠. 야, 이거 만들어놓고 또 머리 엄청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안 되겠어. 이걸 어떻게 막아야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때 그 서울에서 국채보상 기성회, 기성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간사, 양기탁 선생이 있었는데, 이 양기탁이 그 돈을 당연히 기성회니까 그렇죠. 돈을 하는 간부였단 말이죠. 이 양기탁, 그래, 요놈을 표적으로 잡자라고 하면서 양기탁에게 횡령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간단해요. 뭡니까? 양기탁이 힘들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실 수 있죠. 근데 그 술집에서 딱 나오는 순간 프레시가 막 터지는 거야. 팍팍팍 기자들이 막 해가지고 뭐야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사진 딱 해서 내일자 신문 1면에 꽝 국채보상기성의 간사 양기탁 횡령 따닥.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죠. 이건 뭐냐? 우리가 네 술 마시라고 보내줬냐? 이거 갚으라고 보내줬지. 그러면서 그 모금 활동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은 요것을 가지고 안 되겠다. 야, 빚 더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일본에서 차관을 더욱더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빚이 얼마라고 그랬죠? 1,300만 원. 그런데 이때 2천만 원을 공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1,300만 원 갚기 힘든데 2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간사, 그러니까 이제 국채보상 기성회 간부잖아요. 그 양기탁 선생의 이제 누명 횡령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건데, 당연히 무죄로 석방됩니다. 무죄로 석방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이렇게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힘입니다. 당시에 민족신문들이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국채보상운동, 나라빚을 갚자라고 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대한매일신보, 방송신문, 제국신문,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 우리 시험에서는 딱 이렇게 3개만 나옵니다. 3개의 언론사만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더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3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좌절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었다. 자, 2번에 우리 민족의 대응인데요. 양과로 1번에 시전상인.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지요.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었고, 양과로 이번에 이제 토착상인이에요. 그래서 객주, 여각, 이렇게 보부상. 이들은 맨 처음에는 이익을 챙겼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류지 제한이 풀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뭉치자. 그러면서 회사를 조직하죠. 이른바 상회사. 양과로 3번의 상회사는 어떤 게 있느냐? 평양의 대동상회, 서울의 장통회사. 그러니까 대동상회, 장통회사. 이게 어떤 거냐, 어디에 있느냐, 막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하지만 자료에 대동상회, 뭐 장통회사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뭐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상권수호 운동이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자주적 민족문화인데 신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문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 민족 언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자세히 하셔야 돼요. 신문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4번 시험 보면 한 2번 이상은 나오는 것이 이 신문이에요. 언론, 민족 언론. 자, 이제 293쪽의 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한성순보가 있어요. 한성순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찍은 신문. 그렇죠? 관이니까 어디에서? 방문국에서 찍었겠죠. 그렇죠? 방문국에서.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찍었던 것이 이 한성순보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문이기 때문에 이 관료들이 읽을 수 있게 순 한문으로 만들었었던 것이 한성순보고, 그리고 한성순보가 한성주보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성순보는 며칠? 열흘에 한 번인데 한성주보는 7일에, 일주일, 주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찍게 되는 것이고, 역시 관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방문국에서 찍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문국, 역시 방문국에서 한성주보를 찍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또 독립신문이에요. 자, 여러분,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만들죠? 서재필이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글판, 그리고 또 영문판, 이렇게 해서 영문판도 만들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최초의 관보잖아요. 이것은 최초자가 또 들어가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민간, 이쪽은 최초의 관보신문. 열흘에 한 번, 7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국신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부녀자 대상으로 쓴 이종일이 창간한 신문인데요. 부녀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속도, 이 파급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전파 속도가 빨랐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순 한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힘들죠. 그 여성들이 읽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은 아무래도 지금 말고, 그렇죠. 당시의 여성들은 아무래도 그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한문으로 쓰게 되면 힘들어요. 물론 그 부녀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농민들도 한글 못 읽잖아요. 그렇죠. 한문.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잘 읽어라 그래서 한글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거 보면서 쉽게 접하니까 쉽게 전파가 됐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황성신문이 있는데요. 자, 황성신문. 그래서 남궁옥이 발간을 하고 지식층 유생 대상으로 이제 쓰긴 했는데, 자, 국한문을 혼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을사늑약 있잖아요. 이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장지연 선생이죠. 신야 방성대국을 써버렸다라는 거죠. 신야 방성대국, 슬프도다. 하루아침에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일본 놈들에게 뺏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울부짖었던 신라 방성대국이 장지연, 당시 황성신문의 그 주필 장지연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것이 일본 놈들이 알고 아쭈 요것들 봐라 그러면서 80일 동안 정간을 시켜버렸던 신문이 이제 황성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있는데요. 대한매일신보는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1904년부터 1910년까지인데
왜 이렇게 외우냐면 시험에 신문 한 문제만 내라 라고 하면 출제자들이 거의 대한매일신보를 내버립니다. 자, 1904년, 1910년인데 일단 이때 그 영국인 베델과 그리고 양기탁 선생이 같이 만들었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영국인이 이 발기인이 돼서 신문사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당시에 1902년 정도에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인이 여기에서 만들었다 1904년 그래놓고 여기에서 표지판을 썼는데 일본인 출입금지 출입할 수 없다라는 간판을 그 신문사 앞에다가 내걸었어요. 그래서 개화 일본인 출입금지, 개화 동급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검열에서 다른 신문과 다르게 일본의 검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 이 대한매일신보였고 그 고마운 분이 이 베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신랄하게 일본을 비판하고 엄청나게 활동이 많았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고 의병운동이라든가 이 의병활동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일본의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종은요. 을사늑약 무효라는 무효의 친서를 게재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내가 승인한 적이 없다. 얘들이 그냥 됐네요. 그러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건 억울한 것이다. 이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다. 라고 고종이 친서를 게재했으니 이것이 늑약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13도 장이군 뭐 하여튼 의병활동,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만세보가 있는데 만세보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천도교계 신문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고 이렇게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1900년대 들어와서 신문, 그 이전 신문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일본 놈들이 요걸 보고 아쭈 요것들 봐라, 얘들 봐라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탄압은요, 1907년 일본 놈들이 이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면 신문지법 느낌이 오시죠? 언론 탄압이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민족 언론사에 대해서 정간시키고 폐간시키고 검열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자신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건드렸으니 이 제국신문 황성신문 그 대학안 매일신보는 이 신문지법에 적용을 받았지만 얘들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294쪽인데요. 더욱더 중요한 내용을 합시다. 자, 근대 교육, 요것도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자, 교육기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기억본 원산학사가 나옵니다. 원산학사. 자, 원산학사인데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름에서 벌써 나왔잖아. 원산. 그렇죠. 원산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관과 민이 특히나 그 원산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최초의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연도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1883년에 만든 것이 원산학사고, 그리고 1883년에는 동문학이라고 국가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통역관 양성소입니다. 통역관을 매출하기 위한 거. 다시 얘기하면 통역관이니까 역관이니까 뭐 가리키겠어요? 외국어.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 교육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유경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유경공원. 여러분들 유경공원 하니까 우와! 선생님 공원, 그럼 파크인가요? 아니요. 스쿨이에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86년에 만들었던 유경공원인데 이 유경공원은 최초의 관립학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웠어요. 최초의 관립학교입니다. 자, 최초의 관립학교다 보니까 이 뭔가 좀 차별이 있어야겠죠. 좀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상류층 자제를 교육을 시켰던 상류층 자제
교육기관이었는데 그렇다면 뭐가 특별한 게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뭡니까? 헐버트 그리고 길모어. 자, 외국인 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원어민 교사예요. 외국인 강사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강사로 인해서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시켰던 유경공원. 그래서 최초의 관립학교 우리가 꼭 좀 기억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그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힘을 받아서 고종이 무엇을 발표하냐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죠. 그렇죠? 교육입국조서 반포는 1895년에 있었고 고종이에요? 고종 황제예요? 고종이죠. 그렇죠? 고종이 조선 말엽에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했는데 이 이후에 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사범학교뿐만 아니고 소학교, 뭐 하여튼 실업학교 이런 학교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교육입국조서 반포 직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자 동그라미 3번에 기타 학교 및 학회가 나오는데 개신교 학교 배제학당 그래서 1885년 근대식 중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펜젤러가 만들었고요.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됐습니다. 자, 양과로 이번에 이제 국학연구인데 자, 국사 기억번에 신채호.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1908년에 독사신론 외우셔야 돼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발표를 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어차피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면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어 연구의 발전, 국한문 혼용체. 그래서 뭐 한성주보, 서유견문 뭐 이렇게 있었는데 국문과 한문을 혼용했었다라는 거. 니은번 국문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육일준, 주시경 이분들이 이제 1907년에 국어 문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일본 놈들은요 또 탄압하죠. 1909년에 출판법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거는 신문지 만들잖아요. 신문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일본 놈들의 감시가 너무 강화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판을 해요. 잡지라든가 이런 걸 막 만드니까 에이 출판법. 그래서 출판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검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신소설 이인직의 혈애누, 이해주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예전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거나 막 그런 적도 있지만 지금은 시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신채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렇죠? 덜썩 쭉 그렇죠? 1908년에 신채시. 자, 이제 295쪽입니다. 그래서 그 295쪽에 동그라미 4번 예술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원각사 있죠? 원각사가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연극을 공연했었던 연극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은색의 이런 것들을 공연을 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종교활동인데요. 자, 어차피 이 종교활동도 우리가 다음 편에 가면 엄청나게 공부를 자세하게 하니까 자,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건 봅시다. 기억번 천주교인데 천주교가 합법 종교가 됐어요. 1886년에 우리가 조프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때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 포교 활동 이거 합법이다. 그래서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민족 종교가 있는데 천도교 있죠? 천도교가 1대 교주가 누구였어요? 최재우. 2대 교주는 최시영. 3대 교주가 손병희인데 이 손병희 선생이 3대 교주가 이 손병희가 이름을 바꿔버렸으니 그것이 천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동학이에요. 자,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로 고치고 만세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자, 니은번 대종교예요. 그래서 나철, 오기호 이분들이 단군 신앙 있죠. 원래 우리는 단군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의 조상 단군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단군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대종교예요. 그리고 대종교는 군대도 만드니 그 아래 보시면 1911년에 중광단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 군정서군으로 확대 개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 믿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전통 종교인데 기업관 유교.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해 두세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그래서 유교가 지금 부패하고 있다. 이것을 개혁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그리고 불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조선 불교 유신론이에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96쪽인데 와,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 자, 우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만국 우편연합은 대한제국 1900년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전화는 냈고요. 철도는 일본 놈들이 싹 다 가져갔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전차 보세요. 전차는 지금 전철 있죠. 전철 한 칸짜리 도시에 그 철길 도시 한복판에 철길 설치해서 띵동띵동 뿡 하면서 다녔던 그 버스 같은 거, 버스도 아니고 전철도 아니고 이것이 전차예요. 이 전차는 미국 애들과 우리 황실이 합작으로 돈을 이제 모아서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1899년에 운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콜브란과 황실이, 대한제국 황실이 합작으로 만들어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것도 외우시고. 자, 의료 광해원인데요. 외우셔야 돼요. 광해원이라고 해서 1885년에 만들었는데 2월 달에 만들었죠. 한 달 만에 이름을 바꾸니 우리가 익숙한 제중원이라는 것, 이 제중원이 광해원이에요. 그래서 알렌이 와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독립문 됐고요. 쭉 내려와서 전등 87년에 전등을 썼구나. 그렇죠? 석조전인데요. 시험 잘 나오죠? 그 아래에 보면 덕수궁 석조전이 나오는데 이것이 르네상스 양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외우셔야 되고요. 자, 명동성당은 보면 뾰족하게 탁 돼 있죠.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요. 전환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돈 찍는 곳이죠. 전환국. 기기창은요, 무기 제조 창고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거 다 이제 공부를 했었고. 자, 우리가 의식주 생활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관 복장 규칙해서 이제 양복으로 입습니다. 양복.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양복, 또 양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서양 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점차 한복도요, 간소화됩니다. 여성들은요, 우리나라 전통 한복은 여성들이 입으면 지금 막 입으라고 하면 짜증내요. 옷이 엄청나게 겹겹으로 계속 쌓여 있고, 그리고 바닥을 끌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덮고 이렇게 요만큼만 하고 이러고 다녀야 돼. 이게 전통 한복인데 이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점차 간소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치마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제 속살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고, 남성들도 역시 우리 남자들은 한복이 뭐 그렇게 안 불편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전통 한복 남성 거도 막 껴입어야 돼요. 막 이거 입고 화장실 한번 가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여성하고 똑같이 막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그죠? 하여튼 그런 옷이었는데 이제 간소화됩니다. 하나 그냥 입고 조끼 하나 걸치고 그냥 돌아다니고, 뭐 갓도 그냥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다니고, 그렇게 다니던 시대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초가집 단층이었잖아. 근데 점차적으로 2층 집들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점차 바뀌어서 막 돈가스 같은 것도 먹고, 그리고 또 중국 음식, 뭐 자장면이라든가, 그렇죠? 짜장면 이런 것도 막 먹고 막 그랬어요.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요, 국권 피탈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국권 피탈 과정. 자, 페이지 302쪽인데요.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이 이제 국권을 뺏긴 그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자, 대한제국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897년에 만들었단 말이죠. 1897년. 그래서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뺏겼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이 1902년에요. 일본 놈들이요. 영국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 러시아 애들이요. 점차적으로 아관 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왜 만들어졌죠? 러시아가 숨겨진 그 욕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대한제국을 우리가 먹을 것이야. 이 일본 애들이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반도 38도 딱 나눠가지고 여기 위에는 러시아 네가 먹고 아래는 내가 먹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짜증이 확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놈들이 영국과 은밀하게 동맹을 체결해버리는데, 영국은 청나라를 식민지화할 거야. 우리는 대한제국, 조선을 할 건데, 그래? 야, 우리 서로 도와주자. 이런 동맹이 영일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일동맹이 체결된 다음에 러시아가 좀 이상하네. 야,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전쟁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니들이 얘기한 거 분할 통치하는 게 어때? 이런 분위기로 가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야, 시끄러. 우리 전쟁 준비 다 했어. 니네 좀만 기다려. 그러면서 무시해버려요. 자, 이 분위기가요. 이때 소모전이 엄청 많아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밀고 올라오고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빵 하고 터진 소모전 같은 것도 생기고, 분위기가 한반도에서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1904년 1월 달에 고종 황제는 야, 이거 이상한데 대한제국은 앞으로 중립국을 선언하겠다라는 중립국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중립국을 선언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와 동시에 한 달 뒤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일본 놈들이 러시아를 습격하는 그 유명한 러일 전쟁을 도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습격해버려요. 빵! 그때 이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참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서 고종 황제는 황당하죠.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에서 터지겠어요? 대한제국 안에서 터진단 말이죠. 자, 일본 놈들은 이제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전쟁 터졌으니 일단 이 대한제국 빨리 이거 먹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종 황제를 부르게 되는 거죠. 황제, 여기에다 사인을 한번 해주셔야겠는데요. 뭔데요? 한일 의정서입니다. 빨리 사인하세요. 이거 지금 시간 없어. 안 그러면 니들도 혼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봤더니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한일 의정서. 그렇죠? 뭐예요? 대한제국은 앞으로 일본의 충고를 받으세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죠. 그리고 니까지 것들이 뭔데 중립국이냐? 중립국 무효화 요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군사 요충지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군사 요충지 사용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1904년 2월 달에 러일 전쟁 일으키고 바로 체결한 한일 의정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암울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1904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지 한 6개월 정도 됐죠. 그동안 이제 일본 놈들은 전쟁만 한 것이 아니고 외교로도 확대를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러일 전쟁은 러일 전쟁대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 일본 놈들이요. 점차적으로 러시아 기세를 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조금씩 이겨요. 이야, 승리했다. 저쪽 전투에서 이기고 이쪽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이제 됐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1차 한일협약을 하자라는 얘기죠. 한일협약. 자, 왠지 느낌이 협약,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맺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또 한일협정서라고도 해요. 한일협정서. 자,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1905년에 메가타라는 놈이 화폐정리 사업을 했죠. 이것이 뭡니까?
고문을 받으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고문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가타와 그리고 미국의 스티븐스, 이놈들이 그 일본의 고문 자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이 고문들이 그 우리나라 내정, 정치를 주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가타라는 놈이 화폐 정리 사업하고, 스티븐스라는 놈이 외교 고문으로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 대한제국 조선이 그 일본이 지금 통치해 주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막말을 쏟아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기는 거의 지나서요 1905년으로 접어드는데, 이제 그 어떤 느낌이냐면 러일 전쟁 거의 끝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러일 전쟁 거의 다 끝났고, 자, 이제 국제사회의 외교 고문이 또 활발하게 얘들이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사회하고 협치를 합니다. 일본 놈들이 암암리에 협치를 하는데 뭐냐? 자, 일단 미국하고 가스라 테프트라는 놈이 밀약을 합니다.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하는데요. 이 테프트라는 사람은요, 지금은 아직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이 테프트라는 놈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 대사로 파견이 되는데, 이 테프트라는 놈이 다음 차기 또 미국 대통령이 되는 놈이에요. 아무튼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어떤 내용이냐? 가스라 일본 놈이죠. 우리가 대한제국을 먹을 거야. 미국은 우리는 필리핀을 먹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협치해서 비밀리에 맺은 약속, 그것이 밀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무엇을 체결을 하게 되냐면, 자, 제2차 영일동맹입니다. 선생님, 영일동맹이요? 한번 맺었죠. 그래서 2차잖아요. 이제 영국은 중국을 다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또 그런데 프랑스 얘들하고 또 골치 아픈 일이 뭔데, 인도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좀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역시 대한제국 계속 장악할 거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05년 9월 달에는 이제 이 러일 전쟁이 거의 끝이 났어요. 러일 전쟁이 끝이 나가지고 뭐 흐지부지 하고 있는데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츠머스, 일본 놈들이요 미국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야, 이거 다 끝났는데 이제 얘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이겼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래? 야, 러시아 일로 와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놈들이에요. 왜? 미국 놈들하고 일본 놈들은 중재를 했다. 이게 뭐예요? 거중조정이죠. 우리는 1882년에 미국과 거중조정이 있잖아요. 뭐야, 조미수호통상주야.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일본만 편드는 거죠. 하여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빵 터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아주 나쁜 놈이야, 우리한테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러일 전쟁은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다. 왜? 일본이 이겨가지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통치하는 게 훨씬 대한제국 입장에서 좋은 거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미국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아무튼 이 미국 애들이 중재를 선언합니다. 중재를 하는데 러시아와 일본 애들이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나? 미국 항구 도시 포츠머스. 그래서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건데, 야, 도대체 니들 왜 항복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러시아가, 야,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일본, 니네 항복하면 어쩔 건데? 뭘 항복하면 어찌해? 야, 그냥 항복해. 그리고 니들 대한제국에서 손 떼. 그거면 돼. 그래? 맺자. 그래서 포츠머스 강화조약, 러일 전쟁이 끝난 거죠.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대한제국 통치를 인정하는 밀약들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이때 이제 일본 놈들은 자, 편하죠. 자, 그 유명한 무엇을 체결합니까?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을사늑약입니다. 자, 을사늑약을 체결을 해서 무엇을 가져갑니까? 외교권을 박탈하지요. 외교권을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통감부라는 아주
쳐 죽일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시키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제 그 외교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빨리 사인해. 근데 사인 안 했어요. 절대 안 했는데 그냥 들고 와서 발표해요. 야 이거 니네 황제가 사인한 승인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통감부도 설치하고 이제 조선 총독부가 아닌 조선 통감부가 통치하는 암울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일본 놈들이 이끌어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을사늑약은 누가 통과시킨 거죠? 을사오적. 그렇죠?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그리고 이완용, 그리고 권중현 이 다섯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을사오적이라고 불렀죠. 이 을사오적 쳐 죽일 놈들이죠. 그렇죠? 아무튼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데 이때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게 되는 1906년에 부임하게 되는 사람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예요. 아주 나쁜 놈인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저거 뭐야? 이제 끝났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일본 나라인가 봐. 이렇게 관심도 안 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요 만국평화회의가 열립니다. 만국평화회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만국, 많은 나라들이 평화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 이것이 만국평화회의인데 고종은 이제 맞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자라는 거죠. 이 사이에도 부단히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 자, 이때 우리 대한제국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라 라고 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이른바 헤이그 특사 파견인데요. 이때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들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모스크 여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여기에서 쫙 해서 모스크바까지 이제 가서 만나서 이제 네덜란드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기나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이 대한제국의 특사 입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국평화회의에서 입장을 거부해 버려요. 니들은 초대장도 없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열받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관 모텔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3시 타이핑을 죽어라 붙이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써가지고 이만큼을 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회의장 앞에 가가지고 이 장외 외교라고 하는 거야. 장내 외교가 아니고 막 찌라시 유인물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그걸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니야. 우리 만국평화회의라며 쟤들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누가 봤냐면 영국 애들이 봤어요. 요것들 봐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일본 놈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니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 야, 니들 이따구로 할 거면 영연동맹 깨. 내가 니들 믿고 어떻게 하겠어. 일본 애들이 황당하죠. 얘들 아니었으면 이게 이제 그 세계에 확대가 되면서 누가 도와줄지 모르는 상황이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누가 보냈지? 이 고종이 보냈네. 이거 웃긴 놈이네. 이거 외교권도 없는 놈이 안 되겠어. 탁탁탁 이완용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그 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1907년 7월 달에 이완용이가 대표로 갑니다. 황제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황제가 법을 모르면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내려오셔야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고종의 강제퇴위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일본 놈들 앞장서가지고 이완용이가 내려오시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고종의 강제퇴위가 당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즉위했죠. 그 다음에 순종이 거기 있을 때 자,
순종, 당신 우리가 올린 거 아시죠? 당신이 바로 이제 황권을 행사해야죠. 승전 주의식까지 거행을 합니다. 하셔야죠. 그래서 이른바 한일 신협약을 들이밀어요. 한일 신협약, 새로운 협약. 그래서 7가지 조약이니 이것이 뭡니까? 정민연에 있었던 7가지 조약,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래 다 늑약이에요. 자, 순종에게 들이밉니다. 순종이 사인 안 해요. 안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봤죠? 야, 순종이 통과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미 7조약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큰 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차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차관이라고 하면 돈이 아니고요. 그 장관 밑에 차관 있죠. 이 차관을 다 싹 다 일본 놈들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관이 일본 놈들이 됐다. 그러면 얘들이 뭐예요? 자, 대한제국의 뭡니까? 관료. 그렇죠? 관료 체제를 싹 다 무너뜨리는 거지. 일본 사람으로 다 갈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고 한일 신협약을 들이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이 일본 놈들이 하는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민연에 야,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 국부를 끌어내리고 이런 처죽일 을사오적뿐만 아니고 일본 놈들 야, 에이!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정민연의 의병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의병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 일본 놈들이 이제 시끄럽다고 막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러? 자, 지금 보니까 1907년 8월 달에 이거 했는데 참내 얘들 웃기는 놈들이네. 가만히 있어봐. 얘들이 농민군인 가만히 있어봐. 일단 은퇴했던 군인들도 있어. 이 웃기는 놈들이네. 대한제국 이거 있구나. 야, 니들 일로 와봐. 니들 집에 가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 군대를 해산시키니까 이때 이제 이것은 말도 못하는 거죠. 시위대장 박승환이 막 자결 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군대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열받았죠. 엄청나게 열받고 이 군인들은 다시 의병으로 가담하면서 정미 의병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아무튼 자, 1907년 8월 달에 군대까지 뺏어갔어요. 그리고 1909년 7월 달에 기후각서라는 것을 체결하는데 이 기후각서라는 것은 그 사법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검사를 싹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사무권. 그래서 간수들 있잖아요. 지금 간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교도관이라고 불러야지. 근데 이때는 감옥이지. 감옥의 간수들 싹 다 일본 놈으로 바꿔버리는 거고. 1910년. 그러고 났더니 가만히 있어봐. 얘들 또 시끄러운 게 하나 있네. 뭡니까? 이 경찰권이에요. 이 경찰 뭐야? 얘들도 해산시켜. 그래서 경찰권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1910년 8월 달에 자, 얘들 아무것도 없지. 군대 없죠. 행정부 없죠. 판검사 없죠. 뭐 경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따라가지고 와 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나라 그 방치를 쓰는 거거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나라를 합쳤다. 누가 합쳤대요? 이거 식민사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열받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쉬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래서 경술련에 일어나는 국가의 치욕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꼭. 그렇죠? 그리고 한일 병합 이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한일 강제병합, 강제자 꼭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경술국치가 있었고요. 이때 국권을 피탈당하고 강탈당하고 그리고 총독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그래서 통감부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통감부가 있었고 총독부가 1910년 이후부터 식민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군대 없잖아. 군대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헌병들이 들어오고 경찰도 없지.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헌병들, 군인들이 같이 경찰도 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302쪽 책을 짚어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